예, 계십니까? 잘 보입니다, 교수님. 예, 예,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장병탁입니다. 어, 제가 뭐 아마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발전 동향하고 특히 여기 지방 공기업 CEO님들께서 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답안까지는 제가 드릴 능력이 안 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주로 준비했습니다. AI는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근데 왜 지금 와서 다시 인공지능이냐를 한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난 한 3, 40년 사이에 IT 기술이 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80년대로 돌아가 보면 지금보다 한 40년 전이죠. 그때 이제 PC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그동안 없던 기계인데 모든 가정과 모든 사무실에 PC라는 게 생기면서 많은 문서들이 다 전자화됩니다. 디지털화됩니다. 그 다음엔 다시 한 10년 지나서 2000년 전후 해가지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모든 문서들이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큐멘트 같은 게,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은 것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 10년이 지나면서 모바일 폰이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일상생활 돌아다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위치도 다 기록되고 심지어는 사실은 온도, 뭐 습도, 광도 이런 센서들이 스마트폰에 달려 있어서 이미 주변 환경을 다 로깅한다고 하는데 정보를 수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자화된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난 30년 동안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기반으로 더욱 지능화가 일어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AI가 정말로 중요해집니다. 국가적으로도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 그 세계적인 사실 AI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 몇 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2019년에 행정명령을 서명해가지고 AI 분야를 미국이 선도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시진핑 주석이 AI야말로 나라 운명을 좌우할 선두 기록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구글 CEO는 인공지능은 불이나 인류 역사상 전기보다 더 영향력이 큰 새로운 기술이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손정희 회장이 2019년에 한국을 다녀가면서 청와대에 가서 한국이 해야 될 거는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뭐 이런 말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하여간 그 전 세계적으로 AI를 가지고 국가 경쟁이 시작됐고 근데 인공지능은 저희가 많은 분들이 최근에 알파고를 통해서 사실은 한 2016년 쯤에 지금보다 한 벌써 5년이 지나긴 했는데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인공지능 역사는 되게 오래됩니다. 환갑이 넘었습니다. 1950년으로 돌아가고요. 1950년이면 어떤 때냐면 2차 대전 동안 컴퓨터가 발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만 하는 기계로 쓸 게 아니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인공지능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한다는 게 서양 장기, 바둑,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기계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로 출발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서양 장기를 극복하는데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데는 48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50년에 해서 97년에 처음으로 여기 보시면 서양 장기 딥블루라는 IBM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전용 슈퍼컴퓨터가 사실은 서양 장기에서 세계 챔피언을 처음으로 이깁니다. 1997년에. 그 다음에 알파고가 등장해가지고 바둑을 그거보다 서양 장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기는 일이 최근에 발생했고 요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실은 80년대쯤에 인공지능이 지금 비슷하게 한번 산업화에 성공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80년대면 아직 PC도 없고 IT라는 개념이 별로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만 좀 있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80년대 AI에 크게 투자를 한번 10년짜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투자를 했었고요.
근데 그게 끝날 무렵이 되자 목표한 거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인공지능이 사실은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의 겨울에. 그런 다음에 지금 한 30년 동안 기초 연구를 튼튼히 해가지고 머신러닝이란 상당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스스로 쌓아가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지난 30년 동안 개발이 됐고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인 데이터에다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거기다 컴퓨팅 파워도 워낙 좋아져가지고 데이터도 많아지고 컴퓨팅 파워도 좋은 데다가 그동안 개발해놓은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이제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돼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다 응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와서냐? 과거의 80년대 인공지능 기술은 이런 학습에 의한 방법을 쓴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코딩을 해주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진단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데이터가 오면 어떤 규칙을 적용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는지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다 집어넣어주는 지식을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었었는데 그 방법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어떤 지식을 스스로 아는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안다고 해도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코딩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한 번은 산업화를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아직은 쓰입니다. 많은 분야에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무슨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기업에서 CEO들이 의사결정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데도 일부 쓰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의 단점은 기껏해야 사람이 하는 데까지만 수준까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방식은 기계가 그거를 사람보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그게 좋은 예인데 왜냐하면 알파고를 옛날 방식으로 AI를 개발했으면은 사실은 이세돌을 아직 못 이기고 있었을 텐데 알파고는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결국은 사람의 성능을 뛰어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그래서 인공지능 그러면 지금 머신러닝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데이터가 바뀌어도 기계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조업이 되든 병원이 되든 교육 현장이 되든 공공부문의 행정 데이터가 되든 사실은 같은 원리로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AI 기술을 한번 15년으로 돌아가 보면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아리조나 사막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5년 전인데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때부터 AI가 지금 붐이 약간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이게 조금 아마 비디오가 좀 느릴 텐데요. 이게 Welcome to the DARPA Grand Challenge. The 아리조나 사막에서 objective, create a self-navigating autonomous vehicle that can safely drive 자율주행 132 자동차 miles 대회가 through a 처음으로 harsh desert 열렸습니다. environment without human intervention. Yes, these are robot cars, and if you've ever wanted to see the future, take a good look, because it's right in front of you. The technology we see here will be used in the military within the next few years, and eventually, robots like these may be taking you to and from work. But it's not easy. 43 보면은 teams 뭐 from around the 사고도 country 나고 began with 사실은 dreams of 잘 building a 성공하지 robot capable 못하는데 of conquering this course. 사실은 Only 2004년에 처음 23 teams 열렸는데 earned 다 the right to run in 실패했습니다. the 근데 $2 million 2005년에 DARPA Grand Challenge final. 132마일을 완주하는 차가 5대 정도가 생겼고요. For qualifying teams, 여기서 information about the 잠깐 보시면 비디오가 아마 At 조금 dawn, 느릴 겁니다. an eager crowd of spectators. Highlander smoothly turns the corner, accelerates, and heads toward the horizon. 5 minutes later, it's 이게 Stanley's turn. 우승한 차입니다. 파란색 폭스바겐이 그때 우승했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AI 랩에서 우승합니다. 그래서 Stanley makes 분명히 the correction. 자율주행이 AI Heads out in 기술입니다. hot pursuit of Highlander, traveling 30 miles an hour as it reaches the first dry lake bed.
In another 5 minutes, Red Team Sandstorm leaves the blocks, once again demonstrating Carnegie Mellon's precision craftsmanship as it enters the desert. 주로 대학교 연구실에서 참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하던 로봇 연구 이런 것들이 Team Ensco out of the way. 적용돼가지고 The 자율주행 Stanford racing 자동차가 team had a little 만들어지는데 more breathing room. 놀라운 거는 이 If Stanley 대회가 could safely 있은 지 navigate Beer Bottle Pass, it would likely win the DARPA Grand Challenge. 10년이 안 돼가지고 To 상용화로 traverse the 들어갑니다. pass, Stanley must follow several hairpin 이게 turns 지금 running 우승하는 alongside of 차가 a 골에 200-foot 이제 drop. 도달하는 The margin for error is small, 위험한 and for 계곡을 humans, the steep 무사히 drop 다 is a 통과하죠. psychological barrier, which makes driving this mountain road a hair-raising 아까 보신 experience. 파란색 폭스바겐 But what 차가 does stress mean to a robot? It means absolutely nothing. Stanley calmly carves its way around the sharp turns and leaves Beer Bottle Pass without a second thought. With 5 miles to go, Stanley steps on the gas, racing toward the finish line on a dusty desert trail. As Stanley crosses the finish line, the Stanford racing team has made its way into the history books. So I didn't anticipate this to become a race for speed. It's one of the most thrilling 우승한 races 팀의 ever. 지도교수인데요. We've been trailing the red team for a Stanford long AI time, Lab actually for director. 3 hours. It was kind of clear to me we would actually come in second. And then all of a sudden, a turn of events, a little thing had happened. 예. 그래서 세바스찬 스룬 교수인데 사실은 세바스찬 스룬 교수가 이 대회 우승하고 나서 나중에 구글하고 비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결국 구글 무인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구글 부사장으로 가고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산업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체스 얘기를 드렸는데 서양장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가지고 인공지능이 성공했는데 지금 무인차나 아니면 알파고를 보시면 알파고는 사실은 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 회사가 2010년에 창업하는데 2016년에 이세돌을 이기는 알파고 바둑을 만들어내죠.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도 이렇게 빠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르냐 지금 기술이 이게 바로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2011년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시리 비서 개념이죠. 택시 불러줘 그럼 택시를 불러주고 문자 보내줘 그럼 문자를 보내주고 뭐 식당 찾아줘 그러면 식당을 찾아주고 말로 비서한테 명령을 하듯이 하면은 AI가 대답을 해주고 예약을 해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BM이 만든 왓슨도 2011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011년에 장학퀴즈 같은 대회에서 사람하고 역대 챔피언하고 AI가 대결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그것도 2011년이고 그 다음 구글 무인차가 길거리에 나온 것도 2011년입니다. 이미 2011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알파고가 2016년에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피커, 뭐 알렉사, 뭐 이런 빅스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등장하고 최근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GPT-3라는 거대 AI 그래서 예를 들면 언어 능력이 사람에 육박하는 정도로 글을 막 써주는 모든 세상의 모든 텍스트를 학습을 해가지고 사람처럼 글을 써주는 이런 인공지능 거대 AI가 최근에 등장해서 많은 국내 회사들도 이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 몇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리면 이게 구글이 데모한 건데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real salon to schedule an appointment for 구글 you. AI가 Let's listen. 전화를 해가지고 미장원을 예약해 줍니다.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왼쪽은 for a client. 인공지능이고 I'm looking for something on 오른쪽은 상대방의 미장원 사람입니다.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t 10 o'clock. 10 a.m. is fine. Dr. Potero, how may I help you? Hi, I'm the Google Assistant calling to make a reservation AI가 for a 전화를 client. 겁니다. This automated call will be recorded. Can I book a table for Tuesday the 12th? Okay, cool. 네, 이게 되려면은 음성 인식을 해야 되고 말을 이해해가지고 상대방 말에 대응해가지고 어떤 응대하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사실은 아직도 이 기술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한데 상당히 지금 딥러닝이라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볼 학습 기술을 통해서 발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마존입니다. 지금 보면은 말하는 건 언어 능력이죠. 왓슨도 그러고 이번에는 시각 능력입니다. 세상을 보는, 지각하는. 아마존이 지금 무인 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내 스마트폰만 찍고 들어가면 아무 물건이나 막 집어가지고 내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냥 나와도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개념이고 AI가 무슨 물건을 집었는지 알아서 다 체크해가지고 계산한다는 개념입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이거는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샵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전 세계 아마 3,000개 샵을 무인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인공지능이 하는 기술은 운동 능력입니다. 로봇 같은 거죠. 이게 다 합쳐지면은 주변을 이해하고 말도 하고 행동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까지 해주는.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에서 대만과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던 회사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가정환경에서 네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이고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로봇의 장점은 사람이 만든 환경에 다 계단 같은 데를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굴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지가 아니어도 움직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팔이 있어가지고 뭔가 유용한 것도 하는 거죠. 요거는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이 리모컨으로 여기 안 보이는데 조정합니다. 요다 비디오를 찍을 때는. 이런 부분에 AI가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언젠가는 될 텐데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걸어가기 때문에 계단도 올라가고 사실은 이 로봇은 가격이 비쌉니다. 아직 1억 정도 합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중국에서 샤오미가 이거를 200만 원 정도 되는, 좀 작고 그렇기는 한데 200만 원 정도 되는 이거 비슷한 로봇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에 버금가는
200만 원 정도면은 가정마다 뭔가 조금 유용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거에 깔려 있는 게 이제 조금 기술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딥러닝이라는 AI 기술인데 뭐냐면은 딥러닝은 신경망, 사람의 뇌에 신경세포가 10의 11승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연결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기억도 하고. 그래서 뇌를 닮은 인공지능 기술인데 그래서 뭔가 입력을 주면 출력을 하죠. 제가 예를 들면 여기를 보고 이게 컵이다라는 걸 사진으로 보고 컵이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거를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 그거를 예를 들면 A라는 문자를 주고 이거는 A라고 가르쳐 주면 X하고 Y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X를 줄 때 Y를 생성하는 어떤 함수 이 F라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기계가 스스로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X하고 Y 컵 사진 주고 이게 컵이다라는 거 가르쳐 주는 이런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주면 기계가 알아서 지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폐 사진을 주고 이거는 정상이다 아니면 비정상이다 이것만 의사 선생님들이 판별한 과거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 사진을 많이 모아놓고 딥러닝을 시키면 나중에 어떤 엑스레이 사진이 들어오면 이게 정상이 아닌지 정상인지를 기계가 판별해내는 거와 비슷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사람 사진을 주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알려주면 나중에 학습을 하고 나면 딥러닝이 딥하다는 것은 층이 많은 신경망, 깊은 신경망이라는 거고 그래서 층을 많이 써가지고 이 사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별합니다. 아니면 이게 폐 사진이라면 폐암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거고 사실은 알파고가 이 기술을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가 사람 얼굴 대신에 바둑판을 넣은 거죠. 바둑판을 보고 이거를 바둑의 패턴을 다 분석해가지고 다음에 무슨 수를 두면 되는지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딥러닝 기술이고 보시면은 뭔가를 해보고 기계가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교정합니다. 계속 교정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를 구별하는 것을 학습한다고 하면 고양이 사진을 줬는데 고양이라고 대답을 못하면 오류를 교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는 이 데이터만 입력하고 강아지, 고양이 사진하고 이게 강아지다, 고양이다 답만 알려줍니다. 이거를 감독학습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거를 학습하는 방법은 이 알고리즘이 꽤 오래전에 개발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입력을 가지고 출력을 계산을 해보고 여기 문자 인식을 예를 들면 5자라는 문자 입력을 가지고 출력을 계산해보고 답을 가르쳐 주니까 오류를 여기서 에러를 계산할 수 있고 그거를 교정하도록 신경망의 연결선들을 교정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학습이 일어나는 것 같은 과정을 알고리즘적으로 흉내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 오류를 교정을 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학습은 무감독 학습을 하는데 감독 학습은 지금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사람이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아지 사진만 모아놓고 강아지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을 출력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에 신경망에서 예를 들면 강아지 사진의 특징을 찾아냅니다. 이거는 무감독 학습이에요. 선생님이 없는 비지도 학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강아지 사진들의 특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이 폐암 사진을 주고 폐암 사진을 학습하도록 무감독 학습하도록 하면 폐암 사진하고 정상 사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기계가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색깔이 바뀌면은 폐암일 확률이 높다는 거 이런 거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무감독 학습이고 이런 거를 가지고 어디를 쓰느냐 최근에 나온 예를 한번 보시면 여기 연예인 사진인데 연예인 사진을 기계가 무감독 학습을 해가지고 연예인 사진의 이쁜 얼굴들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예인 사진들의 특징을 알아내고 나중에 그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진을 합성해냅니다. 그래서 합성해내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기계가. NVIDIA has developed a new machine learning methodology for generating unique and realistic looking faces using GAN, that i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The GAN is not a new technology, but where NVIDIA differentiates is through the progressive training method it developed. The key idea is to grow both the generator and the discriminator progressively.
starting 새로운 from 사진을 막 a 합성해 lower 냅니다. resolution. They 무감독 add 학습으로 new 한 다음에 layers that 그걸로부터 model 새로운 increasingly 사진을 fine details 만들어내죠. as training progresses. This both speeds the training up and greatly stabilizes it, allowing them to produce images of unprecedented quality. NVIDIA took a database of photographs of famous people and used that to train its.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 사진을 많이 모아놓으면 사람의 얼굴 특징이나 이런 거를 기계가 마치 이해한 것처럼 하고 그거를 모델을 기반으로 나중에 새로운 사진까지 창의성까지 일부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알파고가 학습하는 게 이거 비슷합니다. 바둑판을 많이 보고 아주 잘 두는 바둑 얘들을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수를 흉내내가지고 새로운 수를 막 탐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수로 이기면은 다음에는 그런 수를 더 확률을 높이고 만약에 지게 되면은 그런 수는 다음에 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기 새로운 사진 만들어내는 게 알파고가 마치 새로운 수를 연습하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기술적으로는. System 예. by 그래서 무감독 학습으로도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학습 방법은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건데 시행착오입니다. 뭔가 해보고 틀리면은 교정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기계가 일단 뭔가를 해봅니다. 사람이 정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대신 사람은 뭘 해주냐면 잘했다 못했다 정도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넘어지면 못했다고 가르쳐 주고 얘기해 주고 멀리 걸어가면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준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피드백만 주는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사실은 이 방식도 알파고가 썼습니다. 알파고가 일단 바둑을 막 둡니다.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기는지 지는지는 나중에 판단할 수 있죠. 바둑이 끝나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되돌리면서 내가 이겼으면은 되돌리면서 이긴 수는 더 확률을 높이고 만약에 졌으면은 끝에 가서 진 거는 확률을 낮추도록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계속 학습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형이 처음에는 넘어지는데 학습을 계속하면 20번 학습하고 40번 학습하고 하면 조금씩 멀리 걸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멀리 걸어가는 것을 학습해내도록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걸어가는 거를 배우는 것 같은 거를 흉내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보고 또 더 멀리 가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래서 640번을 반복했더니 좀 더 멀리 가고 2000번을 했더니 계속 넘어지지 않고 가는 거를 학습을 했죠. 다리가 2개가 아니고 4개가 돼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신러닝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이유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데이터가 바뀌기만 하면은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4발이 달려도 마찬가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보신 게 보면 그래서 미장원에 예약을 하는 언어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인샵에서 물건을 보고 인식하는 시각 능력이 눈이죠. 눈이나 귀, 입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손하고 팔, 다리를 했죠.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이 되면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로보컵 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때 비디오 사진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I am ready. Please open the door. 가정 환경으로 꾸며놓고 거기서 로봇이 움직이면서 실사위원한테 가서 말을 들어가지고 뭔가 미션을 이해하고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이 미션이 성공하는 Say 겁니다. pepper and give a command 1 second after beep. The exact command is say the time to take is at the kitchen table. Am I correct? Please say 테이블이 웨이포인트 만들어 그냥 키친으로 가고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이죠. 장애물을 피해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고 장애물이 있는 거나 역시 지도를 학습을 합니다. 이 공간에서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학습을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학습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가지고 있는 학습한 지도고요. 여기서 길이 있는 곳을 찾아서 주행을 합니다. 네. 사실은 며칠 전에 지난주엔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만들겠다고 또 선언을 했죠.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고 AI 로봇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딥러닝이라는 머신러닝 기술인데 머신러닝인데 이제 딥하다는 건 그냥 좀 복잡한 신경망 구조의 머신러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처음으로 이제 데모한 것 중에 하나가 2012년에 여기 보시는 이런 사진들 120만 장을 모아놓고 이 120만 장에서 1000개의 물체가 있는 거를 구별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에 처음 열렸는데 처음 두 해는 영상 처리를 하는 연구실에서 우승을 했는데 세 번째 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머신러닝만 연구하는 딥러닝만 연구하는 게 캐나다의 힌튼 그룹인데 여기서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영상 처리를 전문으로 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잘 개발해서 학습을 시키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새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의 인공지능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어떤 문제든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점점 아주 복잡한 신경망을 개발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술들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물체인식 부분이고 비슷한 일이 이제 음성인식에서도 일어납니다. 음성인식에서도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0년 동안 성능 향상이 거의 없던 분야에서 하루아침에 8.5% 성능을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향상할 수 있다는 걸 데모합니다. 역시 음성인식도 사람들 대화한 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글자로 변환한 감독학습입니다. 이건 앞에서 본 음성 신호를 주고 이게 글자로 써준 거를 데이터를 많이 주면은 기계가 학습하면 음성인식을 자동으로 해낸다는 거죠. 그 다음 알파고가 그 기술을 썼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은 아까 사람 얼굴 분석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딥러닝 구조입니다.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는 구조인데 그 얼굴 대신에 바둑판을 넣어가지고 바둑판을 어떤 수를 현재 두는 게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한 다음에 그래서 바둑의 좋은 수를 탐색을 해냅니다.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기계 번역인데 기계 번역은 사실은 인공지능 역사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기계 번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은 실패했었어요. 당시로서는 아주 쓸만한 기계 번역을 하는 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사실은 거의 포기했던 기술인데 2000년대가 돼가지고 구글이 나타나면서 인터넷에 있는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 같으면 영어 문장도 있고 뭐 독일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학습 데이터로 써가지고 번역하는 학습 데이터로 인터넷 문서를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려는 이런 시도를 합니다. 시간은 좀 걸렸는데 결국은 최근에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게 성능이 확 올라갑니다. 2017년을 전후해서 구글 트랜슬레이트라는 기계 번역 프로그램이 성능이 보시면 확 올라갔습니다. 이 방식을 보면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기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분석해가지고 사람이 규칙을, 언어 지식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어순을 변경하고 이런 거를 규칙을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기계 번역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 수준을 못 도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영어, 한글, 문장만 줍니다. 영어 문장, 한글 문장. 학습 데이터죠. 나머지는 기계한테 다 맡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딥러닝 구조인데 역시 제기신경망이라는 신경망 구조입니다. 아주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전형적인 신경망 구조고 이거를 가지고 아까 오류를 교정하는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영어 주고 한글 문장이 틀리면 오류를 교정합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더니 상당히 지금 기계 번역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딥러닝 방식으로 역시 데이터가 많으면은 학습을 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더 이제 그 새로운 시도도 하는데, 예를 들면 사진 5장을 주고 각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글을 써줍니다. 이 사진은 뭐 하는 내용이라는 걸. 이거를 기계가 학습을 하면 나중에 사진만 5장 주면 기계가 글을 써줍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같은 거를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죠. 사진을 보고 글로 옮기는 거를 기계가 할 수도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된다면은, 잘 된다면은, 예를 들면 내가 경주 여행을 가면 사진만 찍어가지고 기계한테 올려주면, 앱에다 올리면 기계가 경주 여행기 글을, 스토리를 생성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고 거기다 댓글을 써주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해주면 그걸 기계가 학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알파고 이후에 새로운 놀라운 일인데, GPT-3라는 게 나와서 보시면은 아까 인공신경망인데, 신경망에 있는 그 시냅스라고 하는데, 연결선, 여기가 학습 기억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1750억 개의 시냅스를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인공신경망을 개발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3000억 개의 단어를 학습을 시켰더니, 단어를 가진 문서를 학습을 시켰더니 보시면은 사람처럼 글을 써줍니다. 이거를 개발한 회사가 좀 특이한데요. 오픈 AI라는 회사인데, 오픈 AI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회사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오픈인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개발한 기술을 다 오픈하겠다고,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회사 설립한 다음에 프로핏 컴퍼니로 전환을 했고, 그 GPT-3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라이센스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의도 non-profit 컴퍼니에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큰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아직은 더 개발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사람들이, 알파고는 바둑 두는 거니까 뭔가 재미로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이언스에, 과학의 발전에 딥러닝 기술이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여기 단백질 구조, 이게 생명과학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거에 어떤 특성을 찾아내거나 이럴 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대회에서 인공지능이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외에 AI가 기사를 써주거나 면접을 한다든지 주가 분석을 한다든지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전반적인 지금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이거를 한번 다시 산업 분야별로 발전 동향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질문을 한번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잠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없으세요? 제가 화면이 다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그러면 뭐 그냥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전반적,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학습하는 방법이 감독학습, 무감독학습, 뭐 강화학습 이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 만든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풉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가정 환경에서 AI가 어떻게 도입되느냐를 보실 수 있는데, 이미 사실은 냉장고나 세탁기가 카메라를 달고 냉장고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뭐가 비었는지 이런 걸 알아본 다음에 내가 퇴근하는 길에 사실은 문자로 무슨 물건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음식 재료가 뭐가 없으니까 오다가 시장 봐와주세요, 뭐 이런 문자를 날려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도 사실은 카메라로 내가 무게만 가지고 지금 세탁 코스를 조절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율주행처럼 알아서 무슨 내가 와이셔츠를 넣는지 청바지를 넣는지 알아보고
세탁 코스를 자동으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미 연구하고 있고 아마 어쩌면 상용화 곧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요리를 하는 로봇 이런 것도 연구합니다. 이거는 독일의 뮌헨공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국제 협력으로 좀 도와주고 있는데 머신러닝화 하는 거를 예를 들면 로봇이 팝콘을 요리합니다. 팝콘도 요리하고 피자도 요리하고 뭐 소세지도 데워가지고 썰어가지고 제공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연구 수준인데 요리하는 로봇 같은 것들도 연구합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 국내에서도 피자를 만드는 로봇이 저희 제자가 사실은 설립한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로봇이 피자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특히 있을 거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고 비대면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데이터가 이제 디지털화 됩니다. 심지어는 강의한 것도 다 녹화돼 가지고 디지털화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를 하면 태블릿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얼마나 흥미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어 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도 인공지능이 마치 선생님이나 보조교사 역할을 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미 건강 관리하는 거 이런 거에는 스마트폰의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이미 건강 관리하는 인공지능 앱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이나 은행 같은 데 가장 큰 변화가 사실은 최근에 있었습니다. 로봇 어드바이저 그래서 인공지능이 자산 관리하는 거를 일부 도와주기도 합니다. 챗봇 같은 거 형태로 도와주기도 하고 물론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상당 부분은 사람하고 직접 대화를 안 하고 아무 때나 불러가지고 AI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투자하는데도 AI가 이미고요. 그다음에 신용대출에서 신용대출 하는데 이미 인공지능이 사실은 많이 쓰입니다. 보험회사 같은 데서도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사람들 보험을 수락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 같은 의사결정을 일부 이미 기계가 상당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제조업에서도 공장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제조업에 그러니까 그 제조 공정 중에 센서를 달면은 그게 다 데이터화되고 현재 어떤 공정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아까 학습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지금 뭔가 이상이 있는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바로 경고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사람이 다 이거를 일일이 지켜보거나 하지 않아도 기계가 AI가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공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경제성을 높일 수도 있고 위험성을 줄일 수도 있고 하는데 AI가 다 쓰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물류나 창고 분야에 특히 비대면 사회가 되고 온라인으로 다 주문을 하죠. 요즘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주문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배송되게 하는데 이러려면은 옛날에는 고객들이 직접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집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직접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은 주문만 하고 갖다 주세요 하니까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로봇을 이제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그래서 창고나 물류 쪽에 지금 로봇 AI가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이게 왜 다 AI냐면 주변 환경을 이해해야 되고 물건을 집어야 되고 옮겨야 되고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다 우리가 사람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로봇이 그걸 해야 되고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물건을 포장하거나 아니면은 간단히 이송하거나 하는데도 보시면은 이제 로봇이 많이 도입이 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빵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여기 물건을 집어가지고 포장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특히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서도 아까 요리하는 로봇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월마트가 벌써 로봇을 도입해가지고 재고 관리를 합니다. 이 월마트 같은 큰 매장에서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무슨 물건이 지금 폈는지 적어가지고 하는 거는 생산성이 없죠. 로봇이 쫙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꺼번에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은 이제 호텔에서 로봇이 내가 호텔 방에서 타월 갖다 주세요 하면은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심부름을 해주는. 국내에서도 이런 시도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인데 세비오키라는. Hello, your delivery has arrived. 네. 그다음에 아까 보신 아마존 고 같은 무인샵도 있고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사실은 로봇이 뭐 물건을 안내한다든지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걸 한 적이 있는데 이마트 성수점에서 로봇이 가가지고 조미료 코너에서 사람들한테 외국제 조미료를 설명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웨이모 같은 택시 서비스, 구글이 택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아직은 시범 서비스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물건을 배송해 주는 거 아니면 뭐 이런 것도 합니다. 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도로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이용해서 물건을 배송하는 뭐 음식을 배달한다든지 우편물을 배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런 시범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존 도로법에 의해서 사실 이런 모터를 달린 기계가 인도를 다니는 게 법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규제 샌드박스 한국 같으면 이런 걸 도입해서 이런 시범 서비스를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는 거죠.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한 3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모든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혜택도 많죠. 근데 사실은 또 다른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혜택이라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경제성은 좋은데 사실은 AI가 추천해 주는 게 무조건 안전한가, 공정한가, 믿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영화를 추천해 주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내가 아무거나 보고 싶은 거 새로운 것도 보고. 근데 뒤에 상용성이 좀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공정한가 아닐 수도 있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국내에서 이루다라는 게 있어서 챗봇이 혐오성 발언을 해가지고 약간 사회적인 무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서 새로 약간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이슈입니다.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하는 것들이 이미 사람들이 잘하는 거를 보통 조금씩 하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타나면 택시 기사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런 거라든지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어쩌면은 계획을 할 때 장기 플랜을 이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늦춘다고 하면 경쟁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대안을 미리 마련하든지 어떤 보안 조치,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거를 만들어서 AI 기술을 도입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나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AI가 점점 더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미 우리가 식당이나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AI가 벌써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온도를 측정하고 심지어는 누군지 알아보고 출근 체크까지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로 점점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실하고 가상이 점점 공존하는 사회가 되고 사람하고 AI가 같이 공존하는 서로 돕고 돕는 사회가 되면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도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연세 드신 분들이 AI하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동반자로 같이 살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런 또 우려가 있는 아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나 이런 문제로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계획하는 게 특히 국가적으로나 어떤 그 장기 플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고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금 요 수준에 와 있는데 아직은 사실은 제가 잘하는 거 위주로만 보여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 못하는 것도 아직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은 인공지능이 해야 될 게 더 많고요. 왜냐하면 아직 데이터화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이 데이터화 되면 기계가 학습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를 할지도 기계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좀 더 자율적이고 사람이 위임만 하면 인간 수준으로 뭔가를 해주는 시대로 가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할 거냐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사람이 할 일은 무한히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인공지능하고 경쟁하려고 하기보다는 웬만한 거는 인공지능한테 위임하고 이제 사람은 좀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직업을 자꾸 만들어내고 하는 게 적극적으로 그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쓴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